밤 10시가 넘은 시각, 서울의 하늘은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를 짓눌렀다. 빗줄기는 차가운 바늘이 되어 아스팔트를 쉴 새 없이 찔러댔고, 강지연 변호사의 낡은 구두는 이미 한계치 이상의 물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어깨에 무겁게 매달린 가죽 가방을 고쳐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방 안에는 승산 없는 소송 기록과 그녀의 식어버린 열정이 뒤섞여 있었다. 중형 로펌, 정인에서의 8년차. 정의를 세우겠다는 당찬 포부는 야근과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현실 속에서 무뎌진 지 오래였다. 지연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가는 지름길인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길이 아니면 10분은 좋게 돌아가야 했고, 그녀에게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람이 골목 안으로 몰아치며 쓰레기 봉투들이 나뒹구는 소리를 냈다. 지연은 방수 기능이 거의 사라진 트렌치 코트에 깃을 세우며 종종 걸음을 쳤다. 그때였다. 시큼한 악취와 빗물에 섞인 피비린내가 순간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녀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골목 깊숙한 곳, 낡은 상점의 셔터 아래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남루하다 못해 넝마에 가까운 옷가지들.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웅크린 자세는 미동조차 없었다. 지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또 다른 주치자일까? 아니면 더 끔찍한 상황일까?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그녀의 이성은 후자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다. 위험하다,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웅크린 형체의 손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와 그 주변으로 짙게 번지고 있는 붉은 액체였다. 비에 씻겨나가고 있음에도 분명한 핏자국이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리를 다투는 사람이었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만큼 냉혈한은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더 다가갔다. 남자의 얼굴은 흙먼지와 피로 뒤엉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가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망설임을 걷어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스스로에게도 작게 들렸다. 지연은 조금 더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남자는 끙 하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손목 언저리, 찢어진 소매 사이로 값비싸 보이는 시계의 잔해가 보였지만 지연은 그것을 인지할 겨를이 없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꽤 깊어 보이는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과 과다출혈로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지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110코를 불렀지만 폭우로 인해 구조대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는 자동 응답만이 돌아왔다. 이 구석진 골목까지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지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넣어 다니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남자의 이마 상처를 지그시 눌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체격이었지만 절박함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조금만 참아요. 여기서 죽게 두진 않을 테니까. 그녀는 남자에게 말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남자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녀에게 온몸을 기댔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법정에서 상대방을 논파할 때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연의 오피스텔은 골목에서 불과 5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남자의 피가 그녀의 옷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웃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늦은 시간 복도는 한산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남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순식간에 낯선 남자의 존재감과 빗물의 축축함 그리고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지연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욕실로 달려가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데려온 남자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다.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며칠을 굶은 노숙자라기엔 다부진 체격이었고 흙먼지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거칠지 않았다. 찢어진 셔츠는 고급 원단이었고 엉망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이목구비는 뚜렷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가 아니었다. 당장 응급처치가 시급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젖은 옷을 벗겨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가위를 가져와 비싼 재킷과 셔츠를 잘라내야 했다. 그의 몸 곳곳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하기엔 심각한 몸과 자상들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었다. 그녀는 소독솜으로 이마의 상처를 닦아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남자의 상태나 폭행의 정황을 볼 때 경찰에 신고되는 순간 복잡한 일에 휘말릴 것 같았다. 지연은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덧댄 뒤 붕대를 감았다. 남자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자신의 침대 시트를 포기하고 남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는 젖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을 닦아주고 마른 옷 자신의 가장 큰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혔다. 이 모든 과정은 거의 2시간이 걸렸다. 모든 처치를 마치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쑤셔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달았다. 신혼미상에 폭행당한 남자를 자신의 집에 들였다. 만약 이 남자가 깨어나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아니면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이곳을 찾아낸다면,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연은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남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최소한 아직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 안에는 낯선 남자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법 조항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어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 하룻밤의 충동적인 선행으로 인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쳐 있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른 새벽,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을 때쯤 남자가 끙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지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의식을 되찾으려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이 구한 남자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그 눈동자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녀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낯선 천장을 잠시 방황하더니 이내 곁에 서 있는 지연을 향했다. 그 눈빛은 노숙자의 절망이나 폭행 피해자의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속에는 순간적인 혼란과
그보다 더 깊은 날카로운 경계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지연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평범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남자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혼란의 표면 아래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법정에서 수많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눈을 봐왔지만 이처럼 복잡하고 강렬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던 자의 일시적인 상실감에 가까웠다. 남자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다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가 내뱉은 단어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지적이었다. 노숙자의 말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오히려 최고 경영진의 회의실에서나 울려 퍼질 법한 톤이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정하세요. 다치셨어요. 어젯밤 비 오는 골목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녀는 상황을 축약해 설명했다. 일단 제가 응급처치는 했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남자의 반응을 살피며 경계를 깨추지 않았다. 남자는 지연의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깨끗이 닦아놓긴 했지만 거친 노동의 흔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굳은 살은 있었으나 그것은 삽자루나 망치를 쥔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검도나 혹은 정교한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말끔하게 정돈된 손톱 끝이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름이 뭐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지연이 물었다. 남자는 지연의 질문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대답 대신 관자놀이를 짚으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날카로운 금속성의 마찰음, 배신감에 찬 누군가의 고함, 그리고 자신의 목을 조르던 차가운 손의 감촉. 모르겠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머릿속이 하얗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름 하나는 떠오른다. 민. 내 이름은 민인 것 같다. 그는 확신 없이 중얼거렸지만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미세하게나마 안도하는 듯 보였다. 지연은 민이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성인지 이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그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좋아요, 민 씨. 일단은 좀 더 쉬세요. 제가 죽이라도.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은 그녀의 작은 원룸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가구 배치가 아니라 방위 구조,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창문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물 좀 주겠소? 그의 요청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듯한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엌으로가 물 한 잔을 따랐다.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평범하지 않았다. 허겁지겁 마시지 않고 입술을 축인 뒤 천천히 그리고 기품 있게 물을 삼켰다. 지연은 자신이 점점 더 비현실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지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혼란과는 정반대로 강남 테헤란로의 심장부에 위치한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 초고층 사옥은 차가운 효율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48층 CEO 권태민의 집무실. 그곳의 주인은 이틀째 부재 중이었지만 그의 빈자리는 이미 다른 야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병철 부회장. 그는 권태민의 그림자이자 회사의 2인자였다. 그는 권태민의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권태민의 실종은 그의 계획에 없던 행운이었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긴급 임시이사회 10분 뒤에 소집해. 안건은 경영 공백에 따른 비상대책 수립이야. 이병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만졌다.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 그의 눈빛은 승자의 여유로 빛났다. 그는 지난 10년간 권태민의 천재성에 가려져 2인자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그가 공들여 매수한 이사들은 이미 그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병철은 비통한 표정을 가장하며 권태민 회장의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에이펙스는 중대한 M&A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십의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감히 제가 이 위기를 수습하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자 합니다. 반대의 의견은 없었다. 몇몇 중립 성향의 이사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병철이 사전에 포섭한 이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묻혀버렸다. 그렇게 권태민이 피땀 흘려 일군 거대 기술 제국은 그의 가장 믿었던 신복의 손에 단 30분 만에 넘어갔다. 이병철은 회의실을 나오며 자신의 청소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리는 확실하게 됐나?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비통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답했다. 네, 부회장님. 한강물이 꽤 차갑습니다. 흔적도 찾지 못할 겁니다. 이병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제 에이펙스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다시 지연의 오피스텔. 지연은 민에게 간단한 죽을 끓여주었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기지게 죽을 비웠다. 식사를 마친 그는 지연에게 신문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연이 의아해하며 오늘 날짜에 신문을 건네자 그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주식 시황과 경제면부터 꼼꼼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기억을 잃은 노숙자가 아니라 잠시 휴가를 떠났다가 업무에 복귀한 CEO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는 신문을 읽던 도중 특정 기술 용어에 대해 지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견해는 어떻소? 지금 시장의 버블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지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법률가는 맞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는 문외한이었다. 저는 그쪽 분야는 잘. 그녀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민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능력 없는 부하 직원을 대하는 듯한 미묘한 실망감이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불쾌감을 느꼈다. 지금 신세지고 있는 주제에 그때 그녀의 작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 섹션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국내 최대 IT 기업인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권태민 회장이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오늘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병철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죽을 그릇을 들고 있던 민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이병철 부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민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병철. 그 이름은 단순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배신과 분노의 동의어였다. 민은 그릇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차가운 분노와 맹수의 그것과도
같은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지연은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소파에서의 쪽잠은 그녀의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켰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여전히 불규칙한 숨을 내쉬는 민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를 저대로 두고 출근해도 괜찮은 걸까? 이 위험한 동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신 그의 얼굴은 수면 중에 평온해 보였지만 지연은 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출근해야 했다. 오늘은 중요한 재판 변론이 잡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그녀의 현실은 낯선 남자를 돌볼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저는 출근해야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고 고맙소. 어젯밤 일은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속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져 있었다. 그의 감사 인사는 오히려 지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상용으로 넣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핸드백에 챙겼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녀는 모순된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의 평온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병철, 그 이름이 뇌리를 맴돌며 끔찍한 두통을 일으켰다. 파편적인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자신을 요트로 유인했던 이병철의 비열한 미소, 와인잔에 비쳤던 차가운 빛, 그리고 둔탁한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감각.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최악의 배신을 대비해 스스로를 극한까지 단련시켜 온 사람이었다. 그의 억눌려 있던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한편 법원에 도착한 지연은 도무지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들렸고 서류 위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나열로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집에 두고 온 민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인 걸까? 바로 그 시각,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펜트하우스에서 이병철은 청소팀을 다시 호출했다. 권태민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불쾌감으로 가득 찼다. 그놈은 상어밥이 됐어야 해.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모든 흔적을 찾아내. 그날 밤 그놈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청소팀은 이병철의 사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권태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두 근처에 CCTV 사각지대부터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의 골목 어기,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과 누군가를 끌고 간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폭우가 많은 것을 지워줬지만 그들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즉각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곧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어젯밤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부축하고 들어간 젊은 여자가 있었다는 경비원의 증언을 확보했다. 그들은 지연의 오피스텔 호수를 특정하고 주저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임무는 증거인멸이었다. 살아있는 증인이든 시신이든 지연의 집에 홀로 남은 민, 아니 권태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상황을 분석했다. 이병철은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그는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터였다. 그는 이 작은 오피스텔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자에게까지 위험이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지연의 구급 상자에서 압박 붕대를 풀어 자신의 다친 팔을 단단히 고정했다. 어설픈 부상은 싸움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는 현관문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다가올 위협을 기다렸다. 마치 사냥을 기다리는 표범처럼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쿵,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 손잡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렸다. 이윽고 그들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드릴 소리가 굉음처럼 집안을 울렸다. 평화롭던 지연의 공간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권태민은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거한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무도 없잖아? 경비원이 잘못 본 거 아니야? 한 명이 말하며 방심한 채 침실 쪽으로 향하는 순간 권태민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권태민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식칼을 든 손이 아니라 부상당하지 않은 어깨로 첫 번째 남자의 명치를 맹렬하게 들이받았다. 크억, 남자가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은 기억을 잃은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없이 반복 훈련된 치명적인 격투술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허리춤에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권태민은 이미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권태민은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남자는 기절했다. 모든 것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권태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상처에 고통을 잊게 했다. 그는 쓰러진 두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CS 시큐리티, 이병철의 개인 경호팀이자 사냥개들이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권태민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칼을 고쳐쥐고 현관 쪽을 겨누었다. 문이 열리고 재판을 마치고 지친 얼굴로 돌아온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먹다 남긴 죽, 그릇을 치우기 위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낯선 장정 두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민이 피 묻은 식칼을 든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가만히. 권태민이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연이 상황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저들은 날 해치우러 온 놈들이오. 그리고 이제 당신도 봤어. 우린 당장 여길 떠나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억상실자의 혼란이 없었다. 그는 지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지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남자의 힘과 상황의 긴박함에 압도당했다. 네, 내 집이에요. 이게 무슨...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지금 안 가면 우리 둘 다 죽어. 날 믿든 안 믿든 일단 뛰어야 해.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권태민은 망설일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방과 구두가 복도에 내팽개쳐졌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추가 인력이었다.
두 사람은 빗속의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몸을 숨기기 위해 절박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지연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비상계단을 가득 채웠다. 권태민은 지연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망설임 없이 내달렸다. 그의 부상은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생존 본능과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통을 마비시켰다. 지연은 하이힐이 벗겨진 것도 잊은 채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디뎠다. 저기 멈춰. 아래층에서 그들을 뒤쫓는 거친 외침과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추격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금세 전열을 가다듬고 뒤쫓아오고 있었다. 이대로 1층 로비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권태민은 이 건물의 구조를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한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참에서 비상 방화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곳은 건물의 후미진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어둠은 그들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이쪽이요. 권태민은 지연을 이끌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는 지연에게는 익숙하지만 지금의 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 동네의 지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들은 담벼락을 넘어 인접한 건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몸을 날렸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CS 시큐리티의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오피스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두 사람이 대로변으로 도망쳤을 거라 예상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연을 부축해 일으켰다. 지연의 무릎은 넘어지면서 까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긴박감 속에서도 희미한 죄책감이 묻어났다. 지연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괜찮아 보여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또 누구고? 권태민은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소. 여기서 벗어나야 해. 날 믿으시오. 그는 자신의 팔에 감았던 붕대를 풀어 지연의 상처에 감아주려 했지만 지연이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 때문에 내 집이 쑥대밭이 되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그녀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렸다. 권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린 정말 죽어. 그는 더 이상 지연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앞장섰다. 그의 확신에 찬 뒷모습에 지연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서울의 뒷골목을 몇 시간 동안 헤맸다. 권태민은 의도적으로 CCTV가 없는 길만을 골랐고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다. 지연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그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새벽녘 그들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지대에 도착했다. 지연이 보기에는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다 왔소. 권태민은 지연을 안심시키듯 말하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의 배전반으로 다가갔다. 그는 배전반의 덮개를 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특정 조합을 입력하듯 선들을 조작했다. 지연이 이해할 수 없는 기계음과 함께 창고 구석의 바닥 일부가 미끄러지듯 열리며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드러났다. 지연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내려갑시다.
권태민은 먼저 계단으로 내려섰고 지연은 마지못해 뒤를 따랐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내부는 완벽한 암흑에 잠겼다. 지연이 공포에 질려 숨을 참는 순간 인증. 권태민의 목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인공지능의 차가운 음성과 함께 공간 전체가 환한 백색광으로 채워졌다. 그곳은 지상의 폐창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최첨단 서버 장비들이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쪽에는 응급 의료시설이, 다른 한쪽에는 간이 침대와 주방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자 요새였다. 여긴 뭐죠? 지연이 멍하니 물었다. 그녀는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의 추위도 잊은 듯했다. 권태민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듯 주저앉았다. 지연은 그제야 그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상처부터. 지연의 변호사로서의 이성보다 사람으로서의 연민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의료시설로 달려가 소독약과 붕대를 챙겨왔다. 그리고 권태민의 찢어진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의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며 물었다. 권태민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치료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치료가 끝나자 그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이제 설명해야겠지.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민이 아니요. 내 이름은 권태민이요. 지연의 손이 멈칫했다. 권태민. 설마 어제 뉴스에 나온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그. 권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길에서 구한 노숙자가 알고 보니 억만장자 CEO였던 거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이 뉴스에서 본 이병철 부회장. 그자가 날 죽이려 했소.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이병철의 배신, 요트에서의 기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까스로 탈출했는지 덤덤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병철이 자신의 첨단 기술을 해외의 적대적인 세력에게 팔아넘기려 했고 자신이 그것을 막으려 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안전가옥이 언젠가 벌어질지 모를 최악의 배신에 대비해 자신이 수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비상대책임을 밝혔다. 그럼 어제 기억을 잃었다고 한 건? 지연이 배신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절반은 사실이었소. 머리를 다쳐 정말 기억이 혼미했지. 하지만 이병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소.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소. 당신까지 위험해질 테니까. 지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단 이틀 만에 재벌 총수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버렸다. 난 어떡하죠? 난 그냥 당신을 구했을 뿐인데. 저들은 내 얼굴을 봤어요. 내 집도 알고. 난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장에서 마른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첫 번째, 내가 당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해외로 보낼 수 있소. 내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당신이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소.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싸우는 거요. 이병철과 그의 배후 세력을 무너뜨리고
내 회사를 되찾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이오. 당신은 변호사지.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소. 지연은 권태민의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칠게 쥐었던 손, 그리고 지금은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손. 그녀는 법조문을 외우며 꿈꿨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두려움과 동시에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로 인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권태민이 내민 두 가지 선택지를 곱씹었다.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담요의 온기가 무색하게 온몸이 떨려왔다. 첫 번째 선택은 생존이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름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그녀의 이성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평범한 변호사였지 목숨을 건 첩보 요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수없이 정의를 외쳤지만 정작 거대 로펌의 부속품이 되어 승산 없는 싸움에 지쳐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 진짜 불의가, 거대한 악이 그녀의 눈앞에 실체를 드러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경멸하며 살게 될 터였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지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하실의 백색광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나는 변호사예요. 불의를 보고 도망치라고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한 순간부터, 내 집이 쑥대밭이 된 순간부터 난 이미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권태민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좋아요. 이병철이든 그 배우가 누구든. 내가 당신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주겠어요. 단, 나도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우린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요. 완벽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권태민의 입가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억만장자 CEO의 오만한 미소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믿을 수 있는 동료를 만난 자의 안도감이었다. 그는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지연 변호사. 내 제국을 되찾을 첫 번째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하오. 지연은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결의는 뜨거웠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구조자와 생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앞에 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피와 빗물 그리고 무너진 일상 속에서 그렇게 체결되었다. 안전가옥은 그 순간부터 가장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가 되었다. 권태민은 지연에게 마른 옷을 찾아주고 자신도 의료시설에서 상처를 능숙하게 봉합했다. 그의 몸은 마치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훈련된 것처럼 움직였다.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대의 모니터를 활성화시켰다. 화면들에는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주가 그래프, 이병철을 위기의 구원자로 칭송하는 뉴스 속보, 그리고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시도하는 해킹 로그들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이병철은 권태민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병철은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유령을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는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내게 충성했던 임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을 거요. 권태민은 중앙 모니터에 에이펙스의 조직도를 띄웠다. 수많은 얼굴들 위로 붉은 X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의 사람들을 규합해야 하오. 지금 이 순간 이병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필요하오. 권태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지연이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코드를 입력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첫 번째는 조상무, 조진우 상무. 그는 에이펙스의 모든 방화벽, 아이기스, 에이지스, 시스템을 설계한 천재요. 그리고 나와는 형제 같은 사이였지. 권태민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이병철이 그를 가만뒀을 리 없소. 지금쯤 그는 가택연금 상태이거나 혹은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소. 권태민은 일반 통신망이 아닌 10년 전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조 상무와 장난처럼 만들어둔 비상 백도어 채널을 사용했다. 그는 모니터에 오래된 체스 기보를 입력했다. 킹스 나이트 오프닝 C3.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의 신호였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깜박이는 커서를 응시했다. 만약 조 상무가 배신했거나 이병철의 함정이라면 이 안전 가옥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1분, 2분, 10분이 지났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권태민의 표정이 굳어갔다. 지연이 막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찰나였다. 모니터 한 구석, 작은 체스판 아이콘이 깜박였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가 떴다. 퀸즈, 갬빗 디클라인드. 너무 뻔한 수입니다. 회장님. 유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태민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조상무는 살아있었고 여전히 그의 편이었다. 화면은 곧바로 조상무의 비밀 작업실로 연결되었다. 그는 이병철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회장님, 살아 계셨군요. 화면 속 조 상무는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이병철, 그 개자식이 회장님 장례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놈들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조상무, 시간이 없어. 권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게. 이병철이 CS 시큐리티에 송금한 내역, 그날 밤 내 요트의 항해 기록, 그리고 그가 삭제하려 한 모든 통신 기록을 복원해야 하오. 조상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지울수록 흔적은 더 선명해지는 법이죠. 됐소. 이제 우리의 눈이 확보됐소. 권태민은 지연을 바라보았다. 다음은 금고요. 박재영 전무. 그는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던 CFO였지만 3개월 전 이병철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하다가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 그는 이병철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어. 그를 어떻게 찾죠? 이미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면 이병철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요. 지연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요. 박 전무는 숫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지. 그는 이병철의 불법 거래 장부를 모두 가지고 있을 거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니까. 권태민은 조상무에게 박 전무의 은신처를 파악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조상무는 에이펙스의 방화벽을 우회해 박 전무가 심어둔 마지막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낚시터에 숨어 지내던 박 전무의 위치를 파악했다. 연결은 쉽지 않았다. 박 전무는 이병철이 보낸 함정이라 생각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박 전무님, 저 강지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 직접 나섰다. 그녀는 화상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쓴 누명, 이병철의 배임 혐의로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함정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지연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득에 박 전무는 마침내 경계를 풀었다. 다음 날 새벽 박 전무는 조상무가 마련한 안전한 경로를 통해 지하실로 합류했다. 그는 권태민의 모습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박 전무. 권태민은 그를 부축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오.
복수할 때지. 박 전무는 눈물을 닦고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병철이 수년간 에이펙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계약서 초안과 그 대가로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부터 며칠간 안전 가옥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 조상무는 이병철의 보안팀과 치열한 디지털 전쟁을 벌이며 그가 CS 시큐리티에 권태민의 실종 처리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결정적인 로그 파일을 복원해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교사 및 사후 매수 증거였다. 박 전무는 이중 장부를 해독했다. 이병철의 자금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에이펙스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완벽한 반역 행위였다. 그리고 지연은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칼로 벼려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조상무의 디지털 증거와 박 전무의 회계 자료를 교차 검증했다. 그녀는 이병철을 올가맬 법적 논리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배임, 횡령, 살인교사, 산업스파이, 외환관리법 위반까지. 이 정도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혹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예요. 지연은 완성된 고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조상무를 통해 이사회의 중립 이사들에게 이병철의 비리 증거 일부를 익명으로 흘렸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에이펙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동요했다. 당황한 이병철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자신을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공식 회장으로 추대하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서둘러 소집했다. 권태민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했다. 그것이 바로 권태민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덫에 걸렸군. 권태민은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가장 값비싼 맞춤 제작된 정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요. 모든 언론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연 역시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전문적인 법정용 정장을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구두를 신고 야근에 찌들어 있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하게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무대가 준비됐네요, 회장님. 그녀가 권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주주총회가 열릴 디데이를 향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본사 1층 그랜드 오디토리움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든 카메라의 렌즈는 단상 중앙에 선 한 남자 이병철 부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회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식적인 회장의 자리에 오를 예정이었다. 그의 주변은 CS 시큐리티 요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병철의 새로운 권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반발 세력을 억압하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이병철은 슬픔에 잠긴 그러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구원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향해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을 억누르는 듯 눈을 감았다. 청중석에서는 동정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우리의 위대한 리더이자 저의 동료였던 권태민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에이펙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는 권태민의 업적을 칭송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는 위대했지만 무모했다는 뉘앙스를 교묘하게 심어 넣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슬픔을 딛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저는 이병철은 연설의 클라이맥스, 즉 자신이 회장직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공식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 상정을 요청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오디토리움의 육중한 이중문이 누군가의 거친 힘에 의해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혼돈의 중심에서 걸어 나온 듯 모든 빛을 빨아들이며 한 남자는 마치 방금 최고급 맞춤복 매장에서 걸어 나온 듯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민이라고 불리던 노숙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차가운 분노로 빛나는 눈,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온 공간을 압도하는 제왕의 기운. 권태민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낡은 트렌치 코트 대신 날카로운 법정용 정장을 입은 강지연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병철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뒤로 지연이 미리 섭외한 사설 경호팀과 정복을 입지 않은 형사들이 조용히 그림자처럼 따랐다. 오디토리움은 얼어붙었다. 1초간의 완벽한 정적. 그리고 곧이어 지진과도 같은 혼란이 폭발했다. 권태민. 살아있었어.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상 위에 이병철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린 원고가 파르르 떨리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태민은 이 모든 혼란을 무시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서재를 뼘처럼 침착하고 당당하게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을 향해 나아갔다. 당황한 CS 시큐리티 요원들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권태민과 함께 온 경호팀이 한 발 앞서 그들을 저지했다. 형사들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고 CS 요원들은 법적 권위 앞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권태민은 굳어버린 이병철의 앞을 지나쳐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오디토리움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내 자리를 잘 데워주고 있었군. 고맙네. 이 부회장.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비아냥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제 부재가 좀 길었군요. 이자가. 이병철이 꾸민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권태민의 폭탄 발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뭐라고? 암살? 이병철은 거짓말이야. 저놈이 미쳤어.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권태민의 존재감 앞에서 힘없이 묻혔다. 거짓말이라고? 권태민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다. 강지연 변호사. 증거를. 그 순간 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연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저는 권태민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강지연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부터 이병철 씨가 말하는 거짓말의 실체를 보여드리죠. 우리는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증거 자료일. 박재영 전 CFO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병철의 이중 장부입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는 이병철 씨가 지난 5년간 에이펙스의 자산 5천억 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내역입니다. 모든 것이 전 CFO 박재영 씨에 의해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병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증거 자료이. 지연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조상무가 복원한 암호화된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들이었다. 이는 이병철 씨가 에이펙스의 핵심 기술인 아이기스 퀀텀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입니다. 조진우 보안 상무가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빈 껍데기가 되었을 겁니다. 청중석에서 분노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사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지연의 프레젠테이션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 3. 지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조상무가 복원한 이병철과 CS 시큐리티 팀장 간의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처리는 확실한가? 이병철의 목소리였다. 네, 부회장님, 깊은 바다로 흔적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그날 밤 권태민의 실종 처리 명목으로 CS 시큐리티에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찍혔다. 이는 명백한 살인교사 증거입니다.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을 띄웠다. 권태민을 죽이지 못한 것을 알게 된 이병철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집을 급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장님이 살아남으시자 이병철 씨는 청소팀을 보내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이병철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경영자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이크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저 여자가 저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경비.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를 향해 다가온 것은 그의 사병이 아니었다. 지연의 신호에 따라 오디토리움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병철 씨, 형사팀장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교사,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화, 난 에이펙스의 회장이야. 이병철은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가 구겨지고 빗어넘긴 머리가 헝클어졌다. 그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권태민을 노려보았다. 권태민은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충격에 빠진 주주들과 언론을 향해 선언했다. 독은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든 반역이었습니다. 이제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권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되찾았다. 이병철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질질 끌려나갔다. 그를 비추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차가운 심판의 빛이 되었다. 권태민은 자신의 곁에 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다. 이병철이 끌려나간 오디토리움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과 흥분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건 음모야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셔터 소리의 홍수 속에 무력하게 잠식당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단상이 권태민은 마이크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주주총회를 속개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장내를 다시 한번 장악했다. 기자들은 잠시 숨을 죽였고 동요하던 주주들은 자리에 앉았다. 권태민은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의 유일한 선장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지연의 오피스텔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대신 거대 제국을 이끄는 지도자의 냉철함으로 빛났다. 강지연 변호사. 그가 지연을 불렀다. 지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즉시 이병철 및 관련자 전원의 모든 법적 권한을 정지하고 이 사회 내 동조 세력에 대한 긴급 감사권을 발동합니다. 지연은 준비해온 법률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권태민 회장님의 공식적인 복귀와 함께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는 대청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날 오후 에이펙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개장 직후 회장의 사망설과 경영권 분쟁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던 주식은 권태민의 극적인 복귀와 이병철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미친 듯이 치솟아 상한가로 마감했다. 시장은 불확실성의 제거를 가장 반겼다. 대한민국 재계는 이 전대미문의 경영권 방어전에 경악과 찬사를 동시에 보냈다. 권태민은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안전가옥에서 곧장 48층 자신의 집무실로 복귀했다. 며칠 만에 돌아온 그곳은 이병철의 취향대로 값비싼 가구들이 몇 개 더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권태민의 공간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조상무와 박전무가 긴급히 뒤따랐다. 조상무. 지금 즉시 아이기스 시스템의 모든 백도어를 폐쇄하고 이병철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들을 색출하게. 단 한 명의 배신자도 남겨서는 안 돼.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박전무, 자금주를 죄게. 이병철이 빼돌린 비자금이 흘러간 해외 계좌를 동결하고 부역한 임원들의 법인 카드를 정지시켜.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자네의 누명을 벗길 명예회복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겠네. 두 임원은 수년간 묵혀왔던 충성심을 다시 불태우며 방을 나섰다. 집무실에는 권태민과 지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긴장이 풀린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자신이 아직도 이 거대한 CEO의 사무실에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일까? 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연이 뜬금없이 물었다. 쑥대밭이 된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 그녀가 목숨 걸고 이룬 평범한 일상이 떠올랐다. 권태민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미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준비시켰소. 그리고 강 변호사의 오피스텔은 원상복구는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재시공될 거요. 보상이군요. 지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억만장자 CEO를 구한 대가치고는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녀의 농담에 권태민도 드물게 웃음을 터뜨렸다. 보상이 아니오. 당연한 배려지.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강지연 변호사를 위한 임시 사무실을 내 옆에 마련해 주시오. 그리고 정인 로펌에 사직서를 대신 제출해 주게. 위약금은 회사에서 2배로 물어주겠다고 하고. 지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요. 제가 다닌 지 8년 된 직장입니다만. 그녀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그녀를 야근과 잡무로 짓눌렀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강 변호사, 권태민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은 어젯밤 내게 말했소. 불의를 보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당신은 당신의 말을 증명했소. 당신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반역을 목격하고 그것을 뒤집은 전사요.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임명장이었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 법무실 총괄 책임자, 그룹의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 사내 변호사 중 최고 직급. 내가 강 변호사에게 제안하는 자리요. 그는 자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건 보상이나 은혜가 아니요. 이건 파트너에 대한 제안이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고. 지연은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그녀가 정인에서 10년을 더 구른다 해도 얻지 못할 기회이자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었다. 그녀는 권태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예스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낙하산이라고 부르겠죠. 회장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얻은 자리라고.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상관없소. 권태민이 즉각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이 오디토리움에서 이병철을 법적으로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당신이 단순한 낙하산이 아니라 에이펙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지연은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좋아요. 이 제안 수락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눈빛이 다시 변호사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첫째, 제 법무실은 회장님의 직속으로 하되 그 어떤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회장님의 지시라 할지라도 법에 어긋난다면 저는 거부할 겁니다. 권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둘째, 저는 회장님의 은인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입니다.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제 능력으로 평가받고 제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권태민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사람을 원했다. 자신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원칙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 모두 수락하겠소, 강 실장.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새로운 직함으로 불렀다.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거요. 이병철이 남긴 잔당들을 처리하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일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테니까. 전쟁은 이미 겪어봤잖아요. 지연이 서류 가방을 고쳐매며 대답했다. 다만 이번엔 맨발로 비상계단을 뛰어다닐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이병철과 그의 일당들은 강지연 법무실장이 제출한 완벽한 증거자료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에이펙스 이노베이션즈는 권태민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지연의 투명한 법무 시스템 하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아이기스 기술은 성공적으로 방어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날 저녁 48층 CEO 집무실. 권태민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노을이 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변호사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세련된 정장은 그녀가 강 실장이라는 이름에 완벽하게 적응했음을 보여주었다. 야근이시군요, 회장님. 지연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강 실장도 마찬가지 아닌가. 권태민이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지켜낸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골목길의 피비린내와 빗줄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제가 회장님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전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야근에 찌들어 승산 없는 소송 서류나 뒤적이고 있었겠죠. 그녀는 자신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당신이 나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했는지 모르겠군. 권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강지연 변호사. 당신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제국 그리고 내 영혼의 일부를 구했소. 당신은 내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지. 지연은 권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독한 억만장자의 공허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향한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혹은 남녀의 그것을 넘어섰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동반자였다. 내일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되겠군요. 지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새로운 MA 서류가 그녀의 책상에 놓여 있었다. 늘 그렇듯이 권태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지.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울의 밤하늘을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